평생 기생충처럼 빨아먹더니 이제야 떨어지네. 나가는 꼴이 딱 거지야. 구청 민원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도 서아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10년을 버텼던 며느리가 그렇게 빈손으로 쫓겨나는 걸 보며 시어머니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날 복도에서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년 동안 기생충 소리를 들으며 모든 것을 참아온 며느리가 결국 380억짜리 재단의 진짜 주인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가 1년 전 봉인해둔 비밀, 오빠 둘이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인 반격,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청 민원실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아든 손들,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 직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단조로운 박자. 그 평범하고 무심한 소음들 사이에서 서아는 좁은 의자에 앉아 이혼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종이는 두껍지 않았습니다. 겨우 11장. 10년의 결혼이 11장으로 접히는 순간이었죠.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청구 없음. 양육권 해당 없음. 서아의 이름이 실제로 필요한 칸은 첫 장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장은 전부 재단 자산 목록이었어요. 재단 본원 건물, 요양원, 별관, 장기 임대 수입권, 감정가 수백억이 넘는 자산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서아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서류는 전혀 담고 있지 않았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재단 서류를 정리하던 아침들, 어르신들의 간병 일정을 직접 짜던 저녁들, 시어머니가 밀어넣은 계약서에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도장을 찍어야 했던 수십 번의 순간들, 그런 것들은 종이 한 장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산 분할 없음, 세 글자만이 선명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어요. 서아가 서류를 훑어 내려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66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목소리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날이 서 있었어요. 민원실 안에 앉아 있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일부러 볼륨을 높였습니다. 평생 빌부터 먹더니 이제야 떨어지네. 나가는 꼴이 딱 거지야. 주변 시선이 일제히 서아 쪽으로 향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슬쩍 돌렸고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듯 힐끔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한 명이 조용히 혀를 찼어요. 서아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입술은 꾹 다문 채였어요. 뭔가를 참는 것도 뭔가를 삼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서아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매물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아가 서류를 받아들고 이름 칸을 찾는 그 순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아내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완전한 무관심이었어요. 모욕적인 말보다 그 무관심이 더 선명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볼펜을 집어든 서아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잠시 멈추지도 숨을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름 석자를 천천히 또박또박 눌러 썼어요. 윤서아. 그리고 나서 가방 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처음 만들었던 작은 나무 도장이었어요. 그때는 새로운 시작을 찍는 도구였는데 오늘은 끝을 찍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천천히 스며드는 것을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라봤어요. 접수 직원이 서류를 한 장씩 확인하며 이혼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우리 재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이제 남이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함께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가벼운 볼일을 마친 사람들처럼 민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걸음이 가볍고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승리자의 자세였습니다. 서아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소리 없이 일어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두툼한 종이에 감촉이 닿았어요. 오래된 갈색 봉투였습니다. 꺼내지도 열지도 않았어요. 손가락 끝으로 모서리를 가만히 짚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거기 있다는 것을,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봉투가 뭔지 아는 사람은 서아 단 한 명뿐이었죠.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장된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채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지금부터 봉인 풉니다. 준비해 두신 대로 진행해 주세요. 상대는 오래 기다렸다는 듯 짧게 답했어요. 알겠다고, 직접 연락을 주기만을 기다려왔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서아는 잠시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차가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봉인, 준비, 진행. 민원실 복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은 서아의 귀에 선명하게 남았어요. 오히려 오늘 들은 어떤 말보다도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번 주말이 친정 부모님 기재산 날이었습니다. 13년 전 교통사고로 두 분을 한꺼번에 잃은 뒤 서아는 단 한 번도 그날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올해는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첫 번째 기재산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귀찮아하든 시어머니가 핀잔을 주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 사실 하나가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 가장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번에는 끝까지 가볼 거라고.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은 서아를 스쳐 지나갔고 서아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결의가 배어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것들이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앞에는 이제 막 펼쳐질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서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어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버스 두 정거장. 서아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아직 이른 오전이었으니까요. 맞은편에는 장을 보고 돌아가는 것 같은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서아를 한번 쳐다봤다가 그냥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아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는 본인도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서아를 사람으로 봐준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서아는 일손이었지만 시아버지만큼은 달랐습니다.
늦은 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수고한다고 했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서아의 손을 말없이 꼭 쥐었다가 놓곤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사흘 전 비서실장을 통해 봉투 하나를 남겼습니다. 안에는 USB와 손글씨 메모 한 줄이 있었어요. 때가 될 때까지 절대 서두르지 말 것.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거장에 섰어요. 서아는 일어나 내렸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좁고 낡았어요. 결혼하면서 가져온 짐도 얼마 없었고 이혼하면서 가져올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서아의 전부였어요. 작은 책상이 있었고 서랍이 있었고 그 서랍 안에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서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어요. 갈색 봉투를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조용히 닫았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선가 웃고 있을 겁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하나 찍고 나왔으니 다 끝났다고 믿겠죠. 요양원은 온전히 자기들 것이 됐다고 확신하겠죠.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봉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공문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처는 금융범죄수사팀이었어요. 내용은 짧았지만 무게는 달랐습니다. 서아 명의로 실행된 거액 대출건과 관련하여 자발적 출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아는 공문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수사관 2명이 마주 앉은 자리는 차가운 조명 아래 좁고 딱딱한 방이었습니다. 수사관 1명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어요. 서아 씨 명의 법인 인감으로 재단 담보 22억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게 맞냐고. 서아는 입술을 살짝 열었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메모를 이어나갔어요. 대출은 재단 소유 요양원 건물을 담보로 서아의 경영기획팀장 명의 법인 인감이 도용된 방식으로 실행됐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서아는 재직 중에 시어머니가 서류 처리를 위해 법인 인감을 잠깐 맡아두겠다고 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네는 것에 토를 달면 어떤 분위기가 펼쳐지는지 10년 동안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출석 조사를 마치고 이틀이 지난 뒤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진 수사관들이 반지하 원룸 앞에 섰습니다. 서아는 문을 열었어요. 좁은 방 안으로 3명이 들어오자 공간이 한층 더 좁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노트북이 봉투에 담겼고 통장이 담겼고 재직 시절 가져왔던 서류 묶음이 담겼습니다. 책상 위에서 하나씩 사라지는 물건들을 서아는 말없이 지켜봤어요. 그것들 중 일부는 결혼 생활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재단 업무 수첩, 어르신들 돌봄 일지를 복사해뒀던 파일, 10년 동안 꼼꼼하게 챙겨온 것들이었어요.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10년의 성실함이 담긴 물건들이었는데 지금은 봉투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사관이 마지막으로 방안을 한번 둘러보다가 명함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법률구조공단 연락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무료 변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필요하시면 연락해보라고 했어요. 서아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공문보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더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수사관들이 나간 뒤 반지하 원룸은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노트북도 없고 통장도 없고 서류도 없었어요.
서아는 빈 책상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계단 위에서 이웃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멈추는 소리, 그리고 낮게 속삭이는 소리.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골목 입구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여자 이혼당하고 경찰까지 왔다더라. 22억짜리 사기를 쳤다더라. 서아는 그걸 몰랐어요. 하지만 알았어도 달라질 건 없었을 겁니다. 한편 요양원 근처 식당에서는 시어머니가 단골 상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시킨 거야. 저런 년이랑 평생 살았으면 우리 집이 거덜났지. 상인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욕적인 말들을 준비해뒀다는 듯 막힘없이 이어나갔어요. 경찰이 다녀갔다는 것, 22억이라는 숫자, 재단 돈을 빼돌렸다는 것,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사실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요양원 직원 식당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점심을 먹던 간호조무사 몇 명이 서아 이야기를 꺼냈어요.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로는 저런 짓을 했다고 10년 동안 속인 거 아니냐고. 서아의 이름은 이제 요양원 안에서도 범죄자의 이름처럼 불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반지하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법률구조공단 명함을 손 안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어요. 울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큰오빠 재혁이었어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재혁이 가장 먼저 알아야 했어요. 오빠는 전화를 받자마자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출석했냐고, 영장은 어디서 발부됐냐고, 어느 수사팀이냐고. 서아가 하나씩 대답하는 동안 오빠는 메모를 받아 적는 것 같았어요. 법무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변호사 먼저 알아볼게. 제대로 된 사람으로. 전화를 끊고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눈을 떴어요. 서랍을 열고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직 열지는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표면을 한번 훑었어요. 두껍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꺼낼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기꾼이라는 낙인을 찍어도 서아가 쥐고 있는 진짜 펜은 아직 꺼내지 않은 상태였어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1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조금 더 버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소문은 그날 저녁까지 골목 전체로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22억을 30억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재단 돈까지 빼돌렸다고 했어요.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 없는 사람들이 서아에 대해 확신 어린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슈퍼 주인은 가게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분위기가 번져나가는 동안 정작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원룸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법률 지원을 받는 것,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어요. 서아의 이름으로 실행된 대출이 본인 의지와 무관하다는 것은 결국 증거가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존재했어요. 서랍 안에, 아직 열리지 않은 갈색 봉투 안에. 새벽이 되어서야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잠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일이 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서아가 알고 있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한 이유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둘째 오빠 재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재혁 오빠가 알려줬냐고 물으니 간밤에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민은 회계사답게 먼저 구체적인 것들을 물었어요. 대출 실행일이 언제냐고, 담보로 잡힌 건물의 감정가가 얼마냐고, 연대보증 구조에서 서아의 명의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냐고. 서아가 수사관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재민은 들으면서 중간에 한번 짧게 혀를 찼습니다. 언니, 이거 재단 회계 쪽에서도 수상한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뒤져볼게. 서아는 재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재단 내부 장부. 재직할 때 서아가 결제 도장을 찍었던 수십 건의 서류들. 그것들이 겉보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서아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번 시어머니가 들고 오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어떤 말이 돌아올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서아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은 먹지 않았어요.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빠 둘이 이 일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각자 자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서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 사실이 완전히 실감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홀로 방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낮이 되자 재혁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알아봤는데 변호사 한 명을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담당 변호사는 박성준이라는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서아가 아는 것들을 전달하자 박 변호사는 한 가지 먼저 짚었어요. 법인 인감 도용 여부가 핵심인데 은행에 제출된 서류에 남은 필적과 서아의 실제 서명을 대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감정 신청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만으로 달랐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했지만 억울함이 있다는 것은 결백하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백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놓으면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이춘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3년 가까이 지내신 분이었어요. 치매 초기였지만 성격이 온화해서 직원들이 좋아했던 어르신이었습니다. 한미나는 그분의 담당 수간호사였어요. 임종 직전까지 옆에서 손을 잡아드렸고 가족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틀 뒤 할머니의 딸이 요양원 행정실을 찾아왔어요. 정산 서류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미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딸은 청구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 내려가다가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 딸은 서류를 가리켰어요. 10월 16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 날짜 아래로 일주일치 간병비가 더 찍혀 있었어요.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이미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간병 서비스가 계속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울었습니다. 한미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무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간병일지를 작성한 것이 한미나 본인이었으니까요.
남편 강민준이 야간에 행정실로 한미나를 부른 것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니 수정해 달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물을 틈도 없이 서류가 들이밀어졌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요청이 두세 번 있었어요. 한미나는 그때마다 입을 닫고 따랐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까봐, 혹시 자신이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봐. 하지만 이춘자 할머니의 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달랐어요. 그날 밤 한미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틀 뒤 한미나는 요양원 근처 편의점에서 대포폰을 한 대 샀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선불폰이었어요. 그리고 보건당국 익명 제보 창구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사망한 환자 이름으로 간병비가 일주일 더 청구된 사실, 행정실장의 지시로 간병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 실제 근무표와 전산 청구 내역이 다른 케이스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 한미나는 알고 있는 것을 전부 적었어요. 제보가 접수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오전 10시 요양원 정문으로 보건당국 현장 점검팀이 들어왔어요. 그로부터 2시간이 채 안 되어 구청 감사팀이 합류했습니다. 오후에는 의료재단 본부 감사까지 내려왔어요. 요양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행정실에는 서류 더미가 쌓였고 간호사들은 복도 구석에서 눈치를 봤어요.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감사팀이 가장 먼저 들이댄 것은 전산 기록이었어요. 환자 이춘자의 간병 기록과 청구 내역을 나란히 올려놓으니 불일치가 즉시 드러났습니다. 사망 이후 일주일치 청구, 하루 한 번 기본 케어가 전산에는 하루 3번 집중 케어로 기록된 것들. 감사관이 야간 전산 접속 로그를 뽑으라고 했어요. 프린터에서 수십 장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야간에 접속한 계정은 하나였어요. 행정실장 강민준의 계정이었습니다. 강민준은 그 자리에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어요.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책기획팀에서 방침을 정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감사관이 정책기획팀장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강민준은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미 이혼하고 나간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없었거든요. 내부 회의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임원들을 앞에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결제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결제권자가 누굽니까? 서하잖아요. 재직할 때 만든 문제, 책임도 당연히 걔가 져야지.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시선을 피했어요. 서류에는 서하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결제된 계약서, 운영 지침, 절차 문서들. 서하가 재직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내밀 때마다 묻지 못하고 찍었던 도장들이었어요. 그 도장들이 지금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미나는 병동복도 한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멀리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읽혔어요. 자기 자신과 남편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려는 것. 한미나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제보한 것이 이런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는 걸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보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하는 뉴스에서 짧은 소식을 봤어요. 지역 요양원에서 환자 기록 조작과 보험 부정 청구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양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하는 알 수 있었어요. 화면 속 건물이 10년 동안 자신이 일했던 곳이었으니까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서하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가 들어갔다는 건 수사가 시작됐다는 뜻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또 나올 것이었습니다. 결제 도장이 찍힌 서류들 때문에 서아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서랍 안에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의료재단 법무팀에서 전화가 온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니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단 본부로 출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서아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재단 쪽에서도 부르고 있었어요. 수사팀, 재단 법무팀, 사방에서 서아의 이름이 불리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법무팀 출석 요청이 왔다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고.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출석은 하되 단독으로 가지 말고 본인이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재단 내부 조사와 수사팀 조사는 별개이니 혼동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서아는 문자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든든하다는 감정이 이렇게 생소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아는 재민 오빠에게도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재단 회계 관련해서 연락 한번 줄 수 있냐고. 재민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답했습니다. 이미 뭔가 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알겠다고, 내일 오전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이불을 당겨 덮었어요. 눈을 감기 전 천장을 잠깐 봤습니다. 상황은 아직 서아에게 불리했어요. 소문은 퍼졌고 이름은 더럽혀졌고 어디서든 서아의 도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전부가 드러날 때 방향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의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재직 중에 개인적으로 챙겨뒀던 결제 서류 사본들, 그리고 박 변호사를 통해 넘겨받은 감사 관련 공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운영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여러 번에 나눠져 있는데 단위가 크다고 했습니다. 재민은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지 20년이 가까워서 자금 세탁 패턴이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었어요. 언니, 이거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여러 경로를 거쳐서 돈을 빼간 거야. 서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달랐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재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를 찾으면 다 드러날 거라고 했어요. 서아는 짧게 말했습니다. 계속해달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서아는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뭔가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무렵 요양원에서는 또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철수한 뒤에도 내부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감사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불안했어요. 한미나는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이 제보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은 다행이었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무렵 동네 상인 몇 명에게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감사가 요양원에 나온 것도 전 며느리 탓이라고 했어요. 재직할 때 서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혼하고 나간 것이라고, 피해는 자기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상인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골목 단톡방에 그 이야기를 올렸어요. 서아의 이름은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대출 사기꾼, 그리고 요양원 비리의 원인 제공자.
서아는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재민에게서 연락을 기다리며 박 변호사와의 일정을 정리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았더라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서아는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지금 서아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과일을 사서 하나씩 닦았고 나물을 무쳐 놓았고 전을 부칠 재료를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13년 전 일이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두 분을 한꺼번에 잃은 뒤 서아는 그 날짜만큼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시댁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날도 시어머니가 핀잔을 주는 날도 서아는 그날만큼은 빠지지 않았어요. 올해는 달랐습니다. 이혼을 했고 이제 시어머니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어요. 오빠 재혁, 오빠 재민 그리고 서아, 셋이 함께 낙골로 가는 첫 해였습니다. 오빠들에게는 이미 토요일 오전 10시에 거기서 만나자고 해뒀어요. 재혁 오빠는 올케랑 같이 가겠다고 했고 재민 오빠는 일찍 도착해 있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전을 다 부치고 서아가 그릇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재혁 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가온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빨리 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앞치마를 풀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으며 문을 나섰어요. 가온병원 응급실은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달리다시피 이동했어요. 응급실 입구를 들어서면서 접수 데스크로 뛰어갔어요. 오빠 이름을 대며 오늘 실려온 환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오늘 내원한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서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멀게 들렸어요. 다시 한번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다시 확인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원무과로 갔어요. 직접 입원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재혁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사람이 있냐고. 원무과 직원이 조회하고 나서 고개를 저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재혁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자마자 받았습니다. 잘 있냐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라고 했어요. 서아는 잠깐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쓰러진 적 없냐고. 오빠는 의아한 듯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서아는 방금 걸려온 번호를 들여다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선불폰이나 대포폰일 가능성이 컸어요. 서아는 그 번호를 그대로 저장해뒀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의 발신지 추적을 문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 박 변호사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건물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위층에서 목소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서아는 발을 멈췄습니다. 근처에 올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잠시 귀를 기울였어요. 부모 제삿날도 속아 넘어가는 애가 어딜까. 그러니까 내가 이혼시킨 거야. 낮게 웃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어요. 서아는 계단에 선 채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오므라들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응급실 전화, 재혁 오빠가 쓰러졌다는 그 말. 서아가 기재사를 못 가게 하려고 꾸민 일이었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기재산날을 처음으로 놓치게 하려고 이혼한 며느리가 부모 기재사도 못 지킨다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서아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단 중간에 선 채로 눈을 감았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목소리가 끊겼어요. 시어머니가 통화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서아는 서랍을 열었어요.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선을 넘었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재산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부모님 기재사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서아가 지켜온 것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허위 연락을 받았다고 발신지 추적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혁 오빠에게도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난 뒤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낙골에서 봐. 우리 기다릴게.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일찍 일어났어요. 전날 저녁 응급실에 다녀오기 전에 미리 부쳐놓은 전과 묻혀둔 나물을 챙겼습니다. 과일 봉지도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낙골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재혁 오빠와 올케, 재민 오빠가 이미 와 있었어요. 조카들도 있었습니다. 서아를 보더니 조카가 고모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서아는 웃었습니다. 울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부모님 위패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짧게 다녀왔어요. 재작년에는 남편이 귀찮아해서 혼자 왔습니다. 그 전에도.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빠 둘이 양옆에 있었고 가족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서아는 부모님 위패를 오래 바라봤어요. 제사를 마치고 낙골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재혁 오빠가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오빠 둘이 양옆에 있었어요. 어제 혼자 계단에 서서 주먹을 쥐고 떨던 서아가 오늘은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재민 오빠가 걸으면서 말했어요. 회계 쪽 자료 추가로 확보했다고 이번 주 안에 정리해서 박 변호사한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 오빠도 말했습니다. 통신사 발신지 추적건은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법무팀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두 오빠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13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낙골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아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제 걸려온 번호를 다시 봤습니다. 몇 번 눌러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대포폰이라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박 변호사에게 문자로 번호를 전송해뒀습니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처리될 거라고 했어요. 버스가 덜컹거렸습니다. 서아는 손잡이를 잡고 눈을 감았어요. 어젯밤 계단에서 들었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 제삿날도 속아 넘어가는 애라는 말. 서아는 그 말을 오래 되새겼어요. 속은 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속았어요. 하지만 결국 낙골에 갔습니다. 오빠들이 기다리는 자리에 갔어요. 늦었지만 갔고 함께했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전화번호를 저장해 뒀다는 것도
통신사에 추적을 의뢰했다는 것도 서아는 더 이상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서아에게는 달랐어요. 10년 동안 묻지 못하고 참아만 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기록을 남기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서아는 서랍을 열었어요.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오래 바라봤어요. 언제 열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었어요. 서아는 봉투를 가슴에 한번 꼭 안았다가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문을 닫을 때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납골 관리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가족분들이 다녀가셨다고 기재사 용품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서아는 그 문자를 한참 봤습니다. 작년에는 혼자 왔고 재작년에는 남편이 귀찮아해서 짧게만 다녀왔어요. 그 전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빠른 시간 안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을 들였어요. 오빠들이랑 이야기도 했고 조카들이랑 점심도 먹었습니다. 관리인 문자를 닫고 서아는 두 오빠에게 차례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고마웠다고. 재혁 오빠는 잘 자라고 했고 재민 오빠는 이번 주 자료 정리되는 대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폰을 내려놓고 전등을 껐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서아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어요. 거짓 전화, 응급실, 계단에서 들린 목소리, 그리고 납골에서의 기재사. 그것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억울한 것들이 많았지만 오늘 마지막 장면은 억울하지 않았어요. 오빠 둘이 양옆에 있었고 부모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재민 오빠가 낡은 노트북을 들고 반지하 원룸에 온 것은 기재사를 지낸 다음 주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오빠 재혁도 퇴근 후 직접 왔어요. 세 사람이 좁은 방 안에 모이자 공간이 빡빡하게 느껴졌지만 서아는 그 빡빡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방이었어요. 서아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침착한 느낌이었어요. 봉투 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고 오래된 것이었어요. 재민이 가져온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 3개가 떴어요.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유언대용 신탁계약서 최종본이었어요. PDF였습니다. 서아가 스크롤을 내리는 동안 재민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계약 구조를 읽어 내려가던 재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유권은 시아버지 사망 시까지 본인 명의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사망 후 1년이 경과하고 긴급 이사회가 개최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서아에게 자동 이전된다고 했어요. 법무법인 공증까지 완료된 계약이었습니다. 재혁 오빠가 화면 가까이 얼굴을 당겼어요. 재단 본원 건물, 요양원, 별관, 신축 예정부지, 장기 임대 수익권, 자산 목록이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 총 감정가가 적혀 있었어요. 380억 원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두 번째 폴더에는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병실이 나타났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야,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서아는 1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숨을 멈췄어요. 재혁도 재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그 집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
시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어요. 아내와 아들이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스스로 증거를 남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1년을 기다리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드러날 진실들이 신탁 자산과 함께 서아를 지켜줄 거라고 했어요. 1년을 기다려라. 서두르지 마라. 내가 모든 걸 준비해뒀다. 영상이 끝났어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아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알았지만 닦지 않았어요. 재혁 오빠가 서아 쪽으로 몸을 틀어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민도 그냥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민이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가져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스프레드 시트를 열었어요. 지난 2주 동안 재단 회계 원장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재단 운영비 계좌에서 여러 번에 나눠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화살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중간에 계좌 5개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 곳에 모이는 구조였습니다. 언니 15억 최종 목적지 찾았어. 강민준 계좌야. 신동훈 팀장 내부 메모도 여기 있어. 신동훈은 재단 회계팀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사팀에 제보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상을 감지하고 메모를 남겨뒀었어요. 감사팀이 들이닥친 뒤 분위기가 달라지자 신동훈은 서아 쪽에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재민이 공인회계사라는 것을 알고 이 자료를 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했어요. 재민은 그렇게 신동훈의 메모를 직접 받았습니다. 재혁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 자료 전부를 박 변호사에게 넘기자고 했어요. 수사팀에도 제출하자고 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민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1시간 넘게 자료를 검토했어요. 항목마다 정리하고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서아는 중간에 물을 끓여 커피를 탔어요. 오빠 둘에게 한 잔씩 줬습니다. 좁은 방에서 세 사람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와인을 한 잔씩 들고 마주 앉아 있었어요. 긴급 이사회가 곧 열릴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재단 전체를 공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건물, 토지 다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사회에 입고 갈 정장까지 골라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세 사람이 노트북 화면 앞에 모여 앉아 있다는 것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리고 1년 전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계산해뒀다는 것을. 서아는 재민이 정리한 흐름도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15억이 강민준 계좌로 빠져나간 경로가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22억 대출 명의 도용, 환자 기록 조작, 비자금 세탁. 이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고 아직 법정도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혁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박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민도 자료를 정리해서 바로 넘기겠다고 했어요. 두 오빠가 원룸문을 나설 때 서아는 현관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오빠들, 아버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 재혁이 한번 돌아봤어요.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도 말없이 가볍게 손을 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혼자 방 안에 섰어요. USB가 여전히 노트북에 꽂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아버지의 영상이 정지된 채로 남아 있었어요. 서아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참아온 것들, 혼자 버텨온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USB를 뽑았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봤어요. 작고 가벼운 것이었는데 들어있는 것의 무게는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다시 갈색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혼자 보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재민이 복사본을 만들어 두기로 했고 박 변호사 쪽에도 원본 파일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서아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들었습니다.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마무리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만들어둔 설계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1년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 비서실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안내였어요. 개최 일시는 일주일 뒤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안건은 재단 지분 구조 및 향후 운영 방향 검토였어요. 서아는 그 문자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달력을 확인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오차가 이틀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 오기찬이 그 날짜에 맞춰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었어요. 서아는 그가 언제부터 이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1년 전부터였겠죠.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을 때부터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사회 일정을 전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답했어요. 이사회 당일 서아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건이 지분 구조라면 서아의 이름이 거기 들어있을 거라고 했어요. 서아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일주일이 남아 있었어요. 긴 것 같지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준비할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아는 박 변호사와 2차례 더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재민이 정리한 비자금 흐름도를 전달하는 자리였어요. 박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중간 계좌 5개를 거쳐 최종적으로 강민준 계좌로 들어간 15억의 경로가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신동훈 팀장의 내부 메모도 함께 넘겼습니다. 박 변호사는 말없이 읽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의 보안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이사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서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박 변호사는 오기찬 비서실장과 이미 연락이 닿아 있었습니다. 봉인 문서를 법무법인 공증금고에서 꺼내 이사회 당일 공개하는 절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서아는 그 말을 들으며 시아버지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설계했을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 서아는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빨리 잠들었습니다. 자는 동안 꿈을 꿨어요. 시아버지가 나왔는데 병실이 아니라 재단 복도에서 서아와 마주친 꿈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꿈이었어요. 서아는 꿈에서 깨고 나서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었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아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흰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봤어요. 10년 동안 시댁에서 몸을 낮추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흔적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신분증을 챙겼어요. USB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출발한다고. 재단본부 건물은 오전 9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임원들과 이사진이 335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아를 알아본 몇 명이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혼하고 나간 사람이 왜 왔냐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아는 시선을 받아들이며 복도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새로 맞춘 고급 정장 차림이었어요. 진주 목걸이까지 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도 된 듯한 차림이었어요. 남편도 뒤따라왔습니다. 말끔한 양복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들떠 있었어요. 이미 다 된 일을 마무리하러 온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아를 발견한 것은 조금 뒤였어요. 걸음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서아 쪽으로 왔어요. 여기 왜 왔어? 넌 이미 나간 사람이잖아.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려는 순간 비서실장 오기찬이 대회의실 문을 열며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을 안내하는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자리 배치도대로 입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유자형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 자리에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상석 가까운 자리로 향했고 남편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자리를 찾았어요. 테이블 중앙 상석과 마주보는 위치였습니다. 조용히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서아의 자리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도 미간을 좁히며 오기찬을 쳐다봤어요. 오기찬은 출석 명부를 펼치며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노수님 이사대행, 강민준 행정실장, 신동훈 회계팀장, 그리고 잠시 후 이름 하나를 더 불렀어요. 윤서아 전 경영기획팀장. 회의실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서아 쪽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 사람은 이미 이혼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어요? 오기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 및 사전 지시에 따라 서아 씨는 재단 주요 의결권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오기찬이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공개될 예정이니 착석해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으며 앉았습니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오기찬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표면에 붉은 봉인 스티커가 여러 겹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이사회는 고 강태진 이사장님께서 생전에 준비하신 특별 안건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강태진 이사장님께서 1년 전 임종 직전에 법무법인 공증금고에 맡기신 봉인 문서입니다. 개봉 조건은 사망 후 1년 경과 긴급 이사회 개최. 두 조건이 오늘 충족됩니다. 봉인을 해제하겠습니다. 가위를 꺼냈어요. 봉인 스티커를 하나씩 잘라나갔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등받이에 기대어 있다가 몸을 앞으로 당겼어요. 두 번째 스티커가 잘렸습니다. 세 번째가 잘렸어요. 봉투 끝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떨림이 점점 커졌어요. 마지막 스티커가 떨어졌습니다. 오기찬이 봉투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료재단 및 요양원 부동산 일체 실질 소유권 확인서. 그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의 첫 번째 페이지가 떴습니다. 실질 소유자 윤서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스크린을 응시한 채 입술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오기찬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산 목록이 표로 나타났어요. 재단 본원 건물 감정가, 요양원 및 부속 건물 감정가, 별관 건물 감정가, 신축 예정 부지 감정가, 장기 임대 수익권 감정가. 그리고 맨 아래 총액이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총 감정 평가액 약 380억 원. 이번에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재단은 우리 부부가 평생 일궈온 거라고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음 화면에 시아버지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운 모습이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모든 재산은 며느리 윤서아에게 신탁한다. 그 사람이 이 재단을 지킬 것이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오기찬이 세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신동훈 회계팀장이 직접 일어나 설명을 시작했어요. 비자금 흐름도였습니다. 재단 계좌에서 5개 중간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강민준 계좌로 이체된 15억의 경로가 화살표로 이어져 있었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그쪽을 향해 말했어요. 앉아달라고 했습니다. 서아는 자기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이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사회 의장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고 강태진 이사장의 유언대용 신탁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오늘 이사회 개최로 조건이 충족되어 자동 이전 절차가 개시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의료재단 및 요양원의 실질 소유자는 윤서아 씨라는 결론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간의 의사결정 구조와 비리 책임 문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도 했어요. 재무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아 명의로 된 각종 범죄 혐의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의장은 형사사건은 사법 판단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사회에서 공개된 자료들이 수사에도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때 서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버님의 뜻을 지킬 뿐입니다. 그 전에 제 이름을 이용해 저지른 모든 범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 얼굴에서 승리감은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소문은 건물 전체로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가 새어나갔거든요. 요양원 직원들, 재단 행정 직원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이 재단을 정리해가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아는 복도에서 박 변호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사 소유권 이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이미 수사 중이니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 속도가 붙을 거라고 했어요. 건물을 나서는데 재혁 오빠가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를 반차 내고 온 것이었어요.
서아를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 오빠는 전화로 알겠다고 했어요. 결과를 문자로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서아가 문자를 보낸 뒤였습니다. 서아는 건물 밖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오늘 처음으로 서아 이름이 다른 자리에서 불렸습니다. 사기꾼의 이름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름으로요. 재혁 오빠와 함께 근처 카페로 걸어갔어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혁도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커피가 나오고 나서야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잘 됐다고 했어요. 딱 그 두 글자였어요. 서아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잘 됐다는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서아는 아래를 봤습니다.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사팀에 오늘 이사회 결과를 추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동훈 팀장 쪽에서도 공식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했어요. 서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다고. 전화를 끊고 서아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형사 판결이 남아 있었고 민사 소유권 이전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의 문이 열렸어요. 닫혀 있던 1년 동안 서아만 알고 있던 그 문이 드디어 세상을 향해 열렸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법원 앞에는 카메라가 몇 대 나와 있었습니다. 의료재단 비리와 거액 신탁이 얽힌 사건이라 지역 언론에서 취재를 나온 것이었어요. 서아는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입구를 들어섰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서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가 옆에서 기자들을 막으며 함께 걸었습니다. 법정 안은 방청석까지 사람들이 채워져 있었어요. 요양원 직원들, 재단 임원들, 동네 상인들.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목 슈퍼 주인도 와 있었어요. 이혼 직후부터 서아에 대한 소문을 앞장서서 퍼뜨렸던 그분이었습니다. 방청석 한편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원고석에 서아가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피고석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회 때와는 달리 정장도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말과 함께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들은 10년간 원고의 이름과 인생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박 변호사는 증거를 순서대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폐쇄회로 영상이었어요. 화면이 재생되자 법정 스크린에 대출 창구 앞에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미는 모습이었어요. 영상을 확대하자 그 손에 들린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아의 신분증 사본이었어요. 방청석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필적 감정서였어요. 대출 신청서에 적힌 서명과 서아의 실제 서명을 나란히 올려놓은 자료였습니다. 글자 기울기, 회계 굵기, 전체적인 흐름이 명백히 달랐어요. 전문 감정인이 작성한 의견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필체라는 결론이었어요. 세 번째로 요양원 야간 전산 접속 로그가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야간에 접속한 계정은 하나였어요. 행정실장 강민준의 계정이었습니다. 접속 후 수정된 내용들이 항목별로 나열되었어요. 사망한 환자의 이름 옆에 사후 일주일치 간병일지가 채워진 것, 하루 한 번 기본 케어가
하루 3번 집중 케어로 바뀐 것들이었습니다. 수간호사 한미나가 증인석에 섰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또렷하게 말해달라고 하자 자세를 바로잡고 증언했어요. 행정실장이 사망자 기록 유지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야간에 몰래 접속해서 숫자를 바꾸라고 했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한미나는 이어서 이춘자 할머니 가족이 청구서를 보고 소리 없이 울었던 그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재민이 제출한 비자금 흐름도가 다음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5억이 5개 중간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강민준 계좌로 이체된 경로였어요. 공인회계사가 직접 분석하고 서명한 자료였습니다. 신동훈 팀장의 내부 메모도 함께 제출됐어요. 두 자료가 맞물려 자금 흐름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포폰 발신 추적 결과가 제시됐어요. 기재산 날 서아에게 걸려온 번호의 명의자가 시어머니와 교류가 있는 지인의 선불폰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것이 원고의 부모님 기재사 참석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적 허위 연락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재혁 오빠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반듯하게 앉았어요. 판사가 질문했고 재혁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부모님 기재사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13년 동안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잠깐이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앞을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반박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미 제시된 증거들의 무게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재직 시절 결제 서류가 전부 서아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거론했지만 박 변호사는 결제 구조상 강요된 날인이었음을 입증하는 내부 증언과 문서로 바로 대응했습니다. 판사는 한동안 서류를 검토했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어요.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노수님은 명의도용, 사기,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 강민주는 업무상 횡령,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방청석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요양원 직원들이 서로를 봤어요. 골목 슈퍼 주인은 자신의 무릎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처럼 입을 달싹이는 것 같았어요.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떴어요. 법정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지만 서아가 앉아있는 자리만 고요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다가왔어요. 박 변호사가 짧게 입장을 전달했어요. 피고들의 죄가 인정됐으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그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재혁 오빠가 법원 출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도 와 있었어요. 서아를 보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재혁이 서아 어깨에 손을 얹었고 재민은 그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잠시 그렇게 서 있었어요. 재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사 소유권 이전은 박 변호사 쪽에서 바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판결이 나왔으니 민사 절차가 빨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은 서아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괜찮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지만 말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재판 후에 뭔가를 먹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서아는 밥을 한 그릇 비웠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먹은 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판결 소식이 퍼졌어요. 몇몇 직원이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몰랐는데 용기 내어 연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안했다는 말도 있었고 수고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서아는 하나씩 읽었어요. 답장은 짧게 했습니다. 고맙다고, 이제 같이 시작해보자고. 동네 단톡방에도 판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그 방에 있었어요. 메시지들이 오갔습니다. 몇몇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몇몇은 그랬냐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가장 먼저 소문을 퍼뜨렸던 슈퍼주인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어요. 서아는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이상하리만큼 깊이 잠들었어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즉시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유언 대용 신탁 이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예상 소요 기간은 2달 내외라고 했습니다. 2달이었어요. 서아는 그 말을 들으며 2달 뒤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하루하루였어요. 반지하 원룸도 그대로였고 통장 잔고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2달 뒤에는 달라져 있을 거였어요. 서아는 박 변호사와의 통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생각했어요. 재판이 끝났고 선고가 났고 오빠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불확실했던 것들이 오늘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서아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이제는 이 봉투를 열어둘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건네줬던 물건이었어요. 1년 동안 그것을 들고 버텼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서아는 USB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서랍 깊숙이 숨겨둘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형사 판결이 난 지 2달하고 사흘이 지난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확인해 보니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소유권 이전 완료 통보서였습니다. 제목 아래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유언 대용 신탁 이전 절차 완료. 의뢰인 윤서아 씨가 한빛치료재단 소유자로 확정됩니다. 서아는 그 문자를 한번 읽고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었어요. 달라진 것이 있냐고 하면 사실 그날 아침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원룸의 좁은 방, 낡은 책상, 바깥에서 들려오는 골목 소리. 하지만 뭔가가 분명히 달랐어요. 재혁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됐다고 2글자만 보냈어요. 재혁 오빠는 바로 답했어요. 수고했다고. 재민 오빠도 연락이 왔어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서아는 알고 있다고 답했어요. 한빛치료재단 이사장 취임은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화려한 행사도 없었고 보도 자료도 없었어요. 서아는 이사장실에 처음 들어서는 날 잠깐 멈춰 섰습니다. 큰 책상이 있었고 넓은 책장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서아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단 구조 개편안, 요양원 시설 개선 계획서, 직원 재배치 명단.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전 직원회의 소집이었습니다. 대강당에 100여 명의 직원이 모였어요. 간호사, 간병인, 행정직원, 조리사까지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아가 단상에 섰어요. 오늘부터 이 요양원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크게 이어졌어요. 이후 2달 동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낡은 병실 창문을 전부 교체했어요. 20년이 넘은 창문들이었는데 전동 이중창으로 바꾸니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삐걱거리던 낡은 침대도 전동 의료 침대로 교체했어요. 어르신들이 혼자서도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단은 영양사를 새로 채용해 전면 개편했어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에 맞춰 개별 식단을 짰습니다. 직원들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야간에 행정실에 몰래 접속하는 사람이 없어졌고 간병일지는 사실대로 작성됐습니다. 한미나는 기존대로 수간호사 자리에 있었어요. 서아는 그녀에게 별도로 찾아가 인사를 전했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어요. 용감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윤서아 복지재단도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초기 출연금은 30억 원이었어요. 재혁 오빠가 법인 설립 서류를 도왔고 재민 오빠가 회계 구조를 잡아줬습니다. 첫 사업으로 청년 간병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격증을 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취업까지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독거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시작했어요.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고 도배를 해드리는 것이었는데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서아는 이사장실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은 380억 신탁 며느리, 30억 사회 환원 선언이었어요. 기사는 담담하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10년의 인내, 시댁의 배신, 그리고 반전. 마지막 문단에는 복지재단 설립과 사회환원 소식이 실려 있었어요. 그 기사를 교도소 독방에서 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넣어준 신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기사 제목을 1번 읽고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천천히 구겼어요. 말없이, 소리도 없이 손에 힘을 줘 꾹꾹 눌렀습니다. 다른 독방에서는 남편이 벽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기재산 날이 다시 돌아왔어요. 봄이었습니다. 서아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과일을 정성껏 닦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쳤습니다. 작년에는 시어머니의 거짓 전화 때문에 제 시간에 가지 못했고 그 전에는 남편이 귀찮아했고 그 전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낙골에 도착하니 재혁 오빠와 올케, 재민 오빠가 먼저 와 있었어요. 조카들도 함께였습니다. 서아를 보더니 조카가 고모 하고 달려왔어요. 서아는 웃으며 조카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짓지 않았던 웃음이었어요. 제사를 올렸어요. 서아는 부모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 있었습니다. 재혁 오빠가 왼쪽에, 재민 오빠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올케와 조카들은 뒤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엔 제가 끝까지 갔어요.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제사를 마치고 낙골을 나서는 길에 재혁 오빠가 서아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생 많았다, 서아야.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어요. 오빠 둘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오후에 요양원을 찾았어요. 어르신들이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서아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서아는 그 옆에 앉아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밥이 맛있다고, 침대가 편해졌다고,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했어요. 서아는 그 말들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사장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원룸을 정리하면서 이리로 옮겨둔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깊숙이 숨기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서랍 안에 두면 됐습니다. 서아는 봉투를 꺼내 한번 보다가 다시 넣었어요. 이사장실 밖 마당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이른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이사장실 책상에 앉아 오늘 처리할 서류들을 펼쳤어요. 복지재단 첫 번째 교육생 선발 명단이었습니다. 24명이었어요. 각자 사연이 짧게 적혀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취업이 막히거나 간병을 배워 부모를 돌보고 싶다거나. 서아는 하나씩 읽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서아는 받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10년 동안 시댁에서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요양원 한 층을 둘러보는 일도 요즘은 서아의 일과가 됐습니다. 어르신들 방을 한 칸씩 들여다봤어요. 어떤 분은 주무시고 있었고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잠깐씩 들어가 인사를 드렸어요. 길게 이야기하는 날도 있었고 그냥 눈인사만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사장님이 자주 온다고 좋아했어요. 서아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동네 상인 아주머니 몇 분이 요양원 행사에 자원봉사를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혼 직후 소문을 퍼뜨렸던 분들이었습니다. 서아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시면 되냐고 물었어요. 아주머니들은 수줍은 듯 고마워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어요. 예전에 자기들이 소문을 잘못 퍼뜨렸다고, 미안했다고. 서아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재민 오빠가 분기 재무 보고를 들고 왔어요. 복지재단 출연금이 집행되기 시작했고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 비용이 지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아는 훑어보다가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독거 어르신 주거 개선 사업 지원 가구 수였어요. 12가구였습니다. 서아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12분. 보일러가 바뀌고 도배가 새로 됐을 거였습니다. 그분들의 겨울이 조금 달라졌을 거였어요. 재민이 말했어요. 2분기에는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 오빠도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별 이야기 없이 그냥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서아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사실이었어요. 저녁에 서아는 이사장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한 서류들이 한켠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내일 처리할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것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같은 일을 했는데 지금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시켜서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자신이 왜 하는지 알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어르신들이 저녁 산책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병인들이 부축하며 함께 걷는 발소리, 낮게 오가는 이야기 소리. 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거였구나.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버티고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자기 삶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편안하고 자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서아는 끝내 이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건 따로 있었어요. 서아가 이긴 건 380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모님 기재사를 빠지지 않은 사람, 도장을 찍으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던 사람, 억울해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긴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버텨온 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 가슴 한편에 작게나마 닿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참아온 것들은 반드시 빛을 발할 때가 옵니다. 사연밤은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